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 기본서 15페이지 펴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건축물의 주요 구성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요 구성 부분을 부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둥벽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5페이지 밑에 그림 보시면 2만원짜리 그림입니다. 가죠? 제가 그림을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모두 새롭게 그리다 보니까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고마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생유 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림을 이해하시려면 어느 정도 구조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두 번째 정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맨 밑에 보면 기초 잡석이라는 게 있고 독립기초라는 것도 있고 지중보라는 것도 있고 쭉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기본서 볼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16페이지 1번 기초입니다. 기초는 영어로 좀 외우셔야겠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발입니다. 그래서 푸팅 아니에요. 시험에 한 번도 영어로 나온 적은 없지만 푸팅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음 꼬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물 상부 구조의 하중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건물을 무너뜨리려는 힘 또는 무게를 말했더라. 건축물의 자중, 적재하중 또는 활하중이라 부릅니다. 뒤에서 배웁니다. 풍력, 바람의 힘, 지중력 등의 외력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하 구조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언제 배울 거냐면 2장에서 자세히 배우니 궁금하셔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2번 이제 부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건물을 구성하는 부분 멤버입니다. 첫 번째 기둥입니다. 컬럼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붕, 바닥 등 상부 하중을 받아서 기초에 전달하고 벽체의 골격을 이루는 수직 구조재라 부릅니다. 결국은 수직 부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직은 왜 수직이냐? 기둥은 다 아십니다. 수직으로 서 있다고 하지요. 수직으로 서 있어서 수직이 아니라 얘는 축방향, 힘을 받는 방향이 수직 방향이라서 수직 부재라는 표현을 써요. 이 축방향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중심 방향, 힘을 받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받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힘을 받는 방향, 중심 방향에 작용하는 힘을 축방향력이라고 불러요. 즉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중심 방향은 세로도 있고 가로도 있겠죠. 이렇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당길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축방향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누르려는 힘을 압력을 주어서 수축하려는 힘, 압축력, 즉 누르는 힘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잡아 늘리려는 힘, 얘를 인장력이라고 불려요. 늘리려는 힘입니다. 그러면 기둥은 서 있죠. 서 있으면 눌릴까요? 당길까요? 눌리죠. 그래서 기둥의 정의는 수직 부재로는 좀 부족하고 수직 압축 부재입니다. 즉 수직 방향, 축 방향력이 수직 방향이고 압축력만 받는 부재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기둥하고 벽하고 비교하면 다 눌리거든요. 그런데 기둥과 벽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나누기를 수직 압축 부재이면서 길죠. 높이가 짧은 변을 단변이라 불러요. 단변, 짧은 변은 짧을 단자입니다. 이거의 3배 이상인 놈을 기둥이라 불러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직 압축 부재이면서 결국은 높이가 높다는 얘기는 길다는 얘기입니까? 짧다는 얘기입니까? 길죠. 두꺼워요, 얇아요? 얇죠. 즉 지난 시간에 배운 세 장이 포인트예요. 수직 압축 부재이면서 시장입니다. 가늘고 길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게 16회 답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읽어보죠. 2번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 단면 치수 가장 짧은 면 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 방향의 압축 하중 압축력을 지지하는 데 쓰이는 부재를 말하더라. 결론은 수직 압축 부재이고 3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기억나세요? 3장이면 좌굴 발생이 쉽더라.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서는 띠철근 후프를 사용하고 철골에서는 스티프너를 씁니다. 끝! 두 번째 벽 갑니다. 벽은 WALL 월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있어 외부 또는 내부 칸 사이를 수직으로 구획하여 막아댄 것입니다. 쉽네요. 바깥벽, 안쪽벽. 그래서 외벽, 내벽 나누면 되죠. 뭐 바깥벽, 안벽 어렵지 않네요.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 볼 게 있다면 요거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나눈 거고 또 하나가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나눕니다. 기둥은 다 내력 기둥이에요. 비내력 기둥 없어요. 유일하게 벽만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있어요. 즉 내력벽은 힘에 잘 견디는 벽입니다. 그러니 하중을 지금 받고 있는 벽, 하중을 견디고 있는 벽, 벽을 내력벽이라 부르고 아닐 삐자예요. 하중을 받지 않는 벽을 비내력벽이라 부르죠. 그러니 내력벽은 지금 힘을 받고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일부라도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너져 버립니다. 됐습니까? 절대로 제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제거는 가능하지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장막벽 또는 칸막이벽 이런 것들이 하중을 받지 않는 벽입니다. 장막벽은 좀 뒤에 가서 배워야 될 얘기인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잘 보시면 벽돌이나 블록으로 쌓은 벽이 있어요. 화장실 벽 같은 경우에요. 그런 게 장막벽이라고 부릅니다. 비내력벽이에요. 됐습니까?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이것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보가 상당히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리하다 보면 뒤에가 다 정리됩니다. 이 보가 정의가 수평부재입니다. 간단하죠? 끝이에요. 그러면 수평 방향이 축 방향이래요. 그런데 좀 전에 기둥처럼 수직 압축 부재, 즉 축 방향이 수직 방향이고 압축력만 받지 인장력은 받지 않아요. 이런 뜻인데 왜 보는 수평부재라고 했냐면 압축력과 인장력을 하나도 안 받는 게 아니라 압축력과 인장력을 모두 받기 때문에 수평부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험에 보 얘기가 나오면 어려워요. 16회 때 드디어 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여기는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보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큰 보, 거더라 부르고 작은 보는 빔이라 부릅니다. 빔은 필요 없습니다. 독립기초라는 걸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 만듭니다. 기초판 안에 기둥 올리고 기초판 안에 기둥 올리고 기초판 안에 기둥, 기초판 안에 기둥. 이게 기둥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벽과 바닥판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것을 요거를 큰 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다가 바닥판을 놓을 건데 그냥 바닥판을 놓으면 천정이 빵꾸가 나요. 왜? 가운데가 지지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해서 천정이 가라앉지 않도록 한 게 작은 보입니다. 요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기본서 15페이지로 오면 앞으로 앞장으로요. 오면 왼쪽에 보면 맨 밑에 벽돌 블록 칸막이 있죠. 이게 비내력벽. 슬래브 철근백은 위에 보면 보가 있을 겁니다.
보가 잘 보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다 보면 약간 위에 작은 보가 있을 거예요.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는 게 작은 보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시면 저 뒤로 갑니다. 페이지 193페이지. 페이지 193페이지에 보면 거의 그림이 있을 겁니다. 가운데를 잘 보시면 기둥이 있고 기둥에서 쭉 가면 큰 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작은 보가 보이죠?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한 게 작은 보입니다. 요렇게 연결된 게 작은 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앞으로 와서 페이지 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겉어와 빔이 있을 겁니다. 보 읽어보죠. 건물의 형통 부분을 구성하는 수평부재로 재축이 직역방향으로 하중을 받습니다. 보가 이렇게 있다 보니 이렇게 하중을 받는다고요. 됐습니까? 2번 큰 보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작은 보는 큰 보와 큰 보 사이를 연결해서 천장이 가라앉지 않도록 한 구조입니다. 네 번째, 바닥. 바닥은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요.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층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를 해보죠. 2층 건물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참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아래층에도 살고 위층에도 살아요. 그러면 똑같은 바닥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를 바라볼 때는 바닥이라 불러요. 하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를 바라보면 바닥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즉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를 바라보면 바닥이에요. 말 그대로 플로어라고 부릅니다. 플로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를 바라보면 얘를 뭐라 부르냐면 슬래브라고 부릅니다. 스라브가 아니라. 됐습니까? 다시 한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를 바라보면 플로어, 바닥이라 부르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를 바라보면 슬래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정도의 영어는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닥, 그래서 영어가 플로어도 있고 오른쪽 SALB가 슬래브입니다. 구조물의 공간을 막아놓은 밑바닥, 즉 건물의 수평체이고 그 위에 가해진 하중을 바닥, 기둥 또는 벽에 전달하며 사람이 생활하고 일하기 위하여 또는 물품을 저장할 목적으로 구획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핵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핵심 문제를 집어넣었어요. 기출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나 또는 건축기사나 건설비기사 또는 건수예비시험, 공무원 시험에서 주요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기출문제는 되도록이면 그대로 가져왔고 다른 시험 문제는 다 수정해서 우리 시험에 맞도록 바꿔놨습니다. 잘 푸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해보죠. 건축물의 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시험은 옳은 것은과 옳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아는 애는 반드시 밑줄을 그어줍니다. 1번 보는 슬래브 등을 지지하는 수평부재로 큰 보와 작은 보가 있다. 오케이. 2번 벽은 공간을 구획합니다. 그래서 장막벽, 내력벽 등이 있습니다. 오케이. 3번 기둥은 높이가 단면치수의 3배 이상입니다. 수직 부재로서 주로 인장력이 X 압축력만 받습니다. 정답 3번. 알고 보면 쉽다. 그죠? 모르면 어렵습니다. 4번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어넣는다는 부재입니다. 끝. 5번 슬래브는 수평 부재로서 바닥이잖아요. 장변과 단변에 비해 따라 1방향과 2방향 슬래브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철근 콘크리트에서 해석에 관한 슬래브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 지금까지 본 게 부재입니다. 건물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봤고 이제 마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공사는 저 뒤에 가서 쭉 배웁니다. 1번 지붕은 뭐 아실 거고요. 2번 반자 읽어볼까요? 실링이라 부르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붕 밑 또는 위층의 바닥 밑을 가리어 치장으로 꾸미는 각실의 상부 구조물로 천장만 아시면 돼요. 천장이라고도 하며 건축 공간의 상부를 막은 구조부분으로 이 구조체를 반자라고 합니다. 반자나 천장은 같습니다. 어떤 분이 또 물어봐요.
천정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 한옥에 있는 걸 천정이라 부르고 일반적으로 천장이라 부릅니다. 시험에는 단자라고 나옵니다. 됐죠? 3번 계단. 계단 뭐 모르는 게 어딨습니까? 넘어가죠. 18페이지. 이 목조 계단이나 일반 철 계단에 좀 정리할 게 몇 가지 한번 보죠. 계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갑니다. 제일 먼저 오시면 내려올 때 여기 손잡이 하나 있죠. 끝에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있고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엄지기둥이라 부릅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거나 끝을 마무리 지으니까. 그리고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를 난간두겁이라 불러요. 또 여기 오면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대는 게 있어요. 이거를 난간동자라 부릅니다. 또 이걸 도름계단이라고 해요. 도름계단. 왜 도름계단이냐면 돌아버릴 거니까. 그건 아니고 중간에 쉬었다 가는 데 있죠. 뭐 물건 올라가다 보면 쉬었다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다리심이라고 많이 부르죠. 다리심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가세요. 참 계단 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요 한 단의 높이, 요 계단들의 높이를 한 단의 높이를 첼판이라고 불러요. 계단의 높이나 아니면 계단의 댄판, 요거를 첼판이라 부릅니다. 어려우거든 철판이라고 부르세요. 됐습니까? 나머지 뭐 기타 어려운 거 굉장히 많습니다. 계단의 각부구조 거기까지 나오면 풀지 마세요. 왜? 다 숫자 나올 거니까 찍어버리세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4번 창호. 창호는 말 그대로 창과 문을 말합니다. 창은 윈도우죠. 문은 도어입니다. 뭐 이 정도는 아실 것 같고요. 됐습니다. 수장은 어려워요. 그냥 말로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를 인테리어라고 하면 쉬워요. 됐죠? 중요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밑에 핵심 문제 풀어보죠. 계단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2회 때 문제는 결국은 그림 가지고 낸 거네요. 디딤판, 첼판, 징두리, 엄지기둥, 난간두겁. 답은 3번입니다. 용어 하나 정리할까요? 저 뒤에 가면 창호공사와 그리고 수상공사에서 배우는데 징두리는 어떤 부분의 아래 부분을 하부를 징두리라고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이 정도는 좀 살포시 기억해 놓으세요. 뒤에 가면 정리되고 나중에 가면 단순해집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시면 작년 16회 때 기둥의 정의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웠냐고요? 쉬웠습니다. 왜? 뒤로 가면 조적식 구조, 철컨 구조, 철골 구조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다 보니까 다 맞으셨을 거라 저는 믿지만 그냥 나오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틀린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가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없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제 건축 구조의 분류, 건물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재료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네요. 나무 구조는 나무로 만든 거죠. 다만 목 구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됐죠? 벽돌을 영어로 브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약자로 B라고 쓰는 거예요. 블록도 돌구조. 이 블록은요, 좀만 정리해 드릴게요. 3장에서 배웁니다. 벽돌은 일반적으로 구워서 만든 벽돌이에요. 붉은 벽돌입니다. 깜장 벽돌은 대충 구웠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요. 구워서 만든 걸 뭐라 부르냐면 소성했다고 부릅니다. 소성 벽돌이 벽돌이에요. 됐습니까? 블럭은 시멘트로 만든 시멘트 블록. 돌은 돌이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놈들을 놓고 여기다가 본드를 붙여요. 그 본드를 교착제라 부릅니다. 또는 접착제라 불러요. 접합제라 부릅니다.
그리고 쌓은 거예요.